민선 8기 경기도의 첫 번째 청원으로 동탄 인덕원선 조기 착공이 선정된 가운데 김동연 지사가 사업 현장을 방문해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 지사는 재조사 기간 단축과 전 구간 조속 착공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에 들어선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 광고와 다르게 상가가 설계돼 점포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 터전의 희망에 부풀어야 할 신축 아파트에 들이운 어두운 그늘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문을 연 선감학원에서는 40년 동안 인권 유린이 벌어졌지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아픔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인권 치유가 시작됐는데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현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변해야 하는 첫 번째 도민 청원으로 동탄 인덕원선의 조기 착공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김 지사는 안양과 화성, 수원 등 5개 지자체장과 청원인 대표 등을 만나 재조사 기간 단축과 전 구간 조속 착공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동탄 인덕원선. 2021년 4월 전체 17개 공구 중 1공구와 9공구에서 공사가 시작돼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6년 개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수원역과 호계역 등 4개 역이 추가되면서 총 사업비가 15% 증가해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탄 인덕원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주민들은 사업 적정성 검토와 동인선 전 구간 착공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수원과 용인, 화성, 안양, 의왕 5개 시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기재부와 KDI는 금년 상반기 내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마무리하라. 둘째, 국토부와 기재부는 금년 하반기 동인선 전 구간을 동시 착공하라. 셋째, 화성시, 수원시, 의왕시, 용인시, 안양시 5개 시는 동인선 조속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전 구간 착공 전에는 신설역이나 추가 출구 언급을 자제하라. 더불어 5개 단체장들도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이 2년 늦어질 것 같아 참담하다며 동탄 인동선의 조기 착공을 위해 각 시가 3천여억 원의 역사 분담금을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재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이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함께 중앙정부와 또 KDI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구간의 공사 기간 중에 생길 수 있는 교통 불편에 대해서 꼼꼼히 신경을 써서 버스의 증편이라든지 노선 신설이라든지 함께해서 한편 이날 행사는 도민청원에 대한 도지사의 현장 답변 자리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민청원은 30일 동안 10,000명 이상이 동의해야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동인선 착고 촉구 관련 게시글이 청원수 1,368명을 달성하면서 민선 8기 1호 도민청원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경기 지역의 집값과 전세 가격 하락이 서울의 2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인천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전세난으로 보증금이 크게 올랐던 2년 전에 계약일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 역전세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55% 하락해 마이너스 0.26%를 기록한 서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 하락을 이끌었던 인천이 0.3% 하락한 것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수원 영통과 화성 동탄, 병점의 대단지 인기 아파트를 중심으로 0.9% 이상 빠지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오산과 군포가 0.7%와 0.6% 하락해 뒤를 이었습니다. 매매 동향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전셋값 하락은 더 큰 상황입니다. 지난 2달 사이 경기 지역의 전셋값은 평균 8% 급락해 7%대인 서울과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문제는 2년 전에 체결한 전세 계약입니다. 수도권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8월, 10월 들어 주간 0.1%로 상승폭을 키우던 전세 가격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8월부터는 주간 평균 0.2%를 넘었고 이후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재작년 8월에 최고점인 0.28%를 기록했습니다. 오르기만 하던 전세가 안정을 찾은 것은 재작년 12월입니다. 결국 올해 연말까지는 최고점을 기록했던 전세 계약이 줄줄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시세와 기존 보증금 사이의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올해 들어 전셋값 누적 하락률이 5%가 넘는 곳은 도내 31개 시군 중 23곳으로 73%에 달하고 10% 이상 급락한 곳은 과천과 용인, 안산, 시흥, 화성 등 8개 지역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특화단지 유치 공모에 경기 지역 7개 지자체가 최종 신청했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와 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는 유치 성공을 위해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경기도에서는 7개 지자체가 최종 신청을 마쳤습니다. 용인과 화성, 이천, 평택, 안성, 고양, 남양주시입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세수가 크게 줄어든 지자체들은 이번 공모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핵심 기반 시설 구축, 세액 공제, 부담금 감면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반도체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름에 올렸던 용인시는 이번 공모에도 신청서를 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입주할 반도체 클러스터와 반도체 R&D를 조성할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를 연계한 560만 제곱미터를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플랫폼시티는 R&D 및 우수인력 지원 등을 전략으로 제시하였고 또 우리 시는 강점으로서 L자형 반도체 벨트, 그리고 반도체 고등학교, 반도체 고속도로 등의 조성 계획을 전략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평택시는 삼성전자가 있는 고덕국제화지구와 브레인시티 일반 산단을 기반으로 872만 제곱미터를 특화단지로 내세웠고 이천과 화성시는 각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거점으로 소부장 기업과 연계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안성과 남양주, 고양시는 기존 또는 계획 중인 산단에 특화단지를 지정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들 7개 시가 특화단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미래의 최대 먹거리 산업인 만큼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장기적인 육성 방안에 대한 기틀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중심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중심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또 많은 규모의 유치를 하면서 성과가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특화단지 공모에는 전국 광역단체 대부분이 뛰어든 가운데 경기도는 가장 많은 7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입니다. 선정 결과는 산업부와 전문위원회의 1차 검토와 국무총리 주재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희국입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에 들어선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가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시끌시끌합니다. 분양 광고를 접하고 기대했던 상가 앞 수변 공원은 막상 공사가 끝나고 나니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도 않고
여기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준공 허가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서로 간에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터전에 희망에 부풀어야 할 신축 아파트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탄 이신도시의 한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곳 아파트 상가 앞에는 하천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변공원과 맞닿은 지하 1층 상가는 주변 풍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수변상가라고 불리며 인기리에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점포 입주 날이 한참 지났음에도 아무도 입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포 주인들은 시름 속에 울상을 짓고 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가 안에 있는 점포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곳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보시다시피 수변공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 170cm에서 2m 높이 사이의 돌담장이 상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점포 주인들은 수변공원이 보이지도 않는 상가가 무슨 수변상가냐고 반발하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높은 돌담장은 분양 광고와 모델하우스의 조감도에서는 본 적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돌담장의 설치 여부와 높이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행사에서 상가를 분양할 때 너무 수변 상가를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끌려가지고 상가를 계약했는데 준공 나고 와 보니까 이거는 2m 높이에 돌담이 쌓여가지고 완전 지하 상가지 수변은 하나도 안 보이고 상가를 완전 망하게 해놨어요. 사기 분양이라고. 지금 우리는 완전 다 지하 상가는 사기 분양 당한 거라고. 돌담장은 장마에 발생할지 모르는 하천 범람과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더라도 왜 이렇게 높게 설치한 것이냐는 질문에 시공사 측은 시행사가 내려준 설계도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시행사의 입장을 묻자 관계자에게선 자신들도 이렇게까지 담장 높이가 높을 줄은 몰랐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원래는 근데 처음부터 한 높이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 높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저도 좀 의아스러워서 당장 확인해 보라고. 시행사 측은 이런 이유로 돌담장 높이를 낮추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가 않습니다. 담장 높이를 낮추려면 결국 담장이 받치고 있는 땅도 깎아서 낮춰야 하는데 이 땅은 화성시 소유의 근린공원 부지로서 관련법상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사 허가가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하지만 허가를 위한 과정마저 그 절차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이게 하려면 아예 도시계획 같은 걸 변경을 해서 그런 방법이 되는지부터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 사항은 이제 아예 그 있는 공원의 그런 지형을 없애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설계대로 했다는 시공사와 자신들도 의아하다는 시행사.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히고 있는 화성시. 수변상가 30여 점포 주인들은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점포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돌담장이라는 뜻밖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실망감과 허망함으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그런데 점포주들은 돌담장 문제는 시공사와 시행사뿐만 아니라 준공 허가를 내준 화성시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이웃이 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백창현 기자입니다. 수변공원 경관을 가로막는 돌담장으로 인해 망연자실한 상가 점포주들.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시행사에 있지만 화성시에게도 못지않은 잘못이 있다며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담장 외에도 상가 공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더 있는데 화성시가 섣불리 준공 허가를 내줬다고 토로합니다. 곳곳에서 공사가 덜 됐거나 부실하게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는 등 현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입점해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저희 보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준공 허가가 너무 빨리 났다고 말하는 점포주들의 말과 달리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사실 너무 늦게 준공 허가가 났습니다.
당초 시행사가 밝혔던 준공 예정일은 지난해 8월. 하지만 공사 지연으로 10월로 미뤄졌다가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력과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시공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준공이 늦어져 입주도 지연되면서 설마 하던 입주 예정자들의 발등에는 불똥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일이 다 됐거나 집을 팔고 이사 예정이었던 경우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준공도 연기되고 입주도 연기되니까 당연히 거기 입주민들은 화가 나는 거지. 내가 들어가야 될 집을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거기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지. 이에 화성시에는 빨리 준공을 내주고 입주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백 건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접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변상가 점포주들과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공부터 내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며 반발했고, 반대로 입주가 급한 이들은 당장 들어가 살지도 않을 상가 사람들과 부동산 투기꾼들이 농간을 벌이고 있다며 서로 간에 비방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화성시는 지난 1월 27일 이 아파트에 대한 임시 준공 허가를 내줬고 이어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사람들 간의 의견이 팽팽히 갈려 있었지만 더 많은 입주민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냥 사용검사 요건은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예정자분들의 민원이 있었고요. 안 좋은 상황이 나올까 봐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걸 거부를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다라는 판단도 했고요. 임시 준공 허가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준공 허가를 왜 해줬냐는 불만성 민원이 화성시에 속속 제기되는가 하면 맞불을 놓듯 준공 허가를 내줘서 고맙다는 반박성 민원도 계속됐습니다. 입주 완료 후 앞으로 오랫동안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아파트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려 반목하는 결과로 이어진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공사가 늦어짐에 따른 준공 연기와 입주 지연, 이로 인해 촉발된 주민들 간의 갈등까지 수변공원 담장 문제에서부터 하자부수와 입주 지연 보상금 등 해결돼야 할 것이 많지만 이제 이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며 마음속 깊이 남긴 앙금 역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백차혜입니다. 안성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이 보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시내 곳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널목에도 인도 위에도 쓰레기로 산을 이룹니다. 거리는 커다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은 것은 물론 각종 쓰레기가 거리에 나뒹굽니다. 제가 4일 전에 다녀간 곳입니다. 그때보다도 3-4배가 더 쌓여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이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종량제 봉투 더미 속에 마구 버린 쓰레기도 부지기수입니다. 막 버리는 거야. 먹다가 그냥 종량제 봉투도 안 넣고 그냥 막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기저귀도 보세요. 주민들은 수거하지 않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못합니다. 이런 거 빨리 해소시켜줘야지. 여기 있는 사람도 걱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는 못해요. 안성시 쓰레기 소각장 주민협의체가 분리배출이 안 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한 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소각장 내구연한 도래와 노후된 설비로 주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3년 전 안성시 시의회와 함께 분리배출 관련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주민협의체는 약속이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여전히 분리배출도 안 돼 반입을 거부하고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매립이 돼야 되는 쓰레기들, 음식물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보조금으로 지금 연연하면서 우리 건강을 해롭게 하는 이런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리배출 홍보시설을 약속했던 안성시와 시의회도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당장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에 맡기고 있지만 전량을 수거해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른 쓰레기 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 절차로 안성시 쓰레기 대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주변 지역 상권이 더 살아날 거란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안양 호계시장의 경우 주변에 재개발은 진행되고 있지만 상권은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주차장도 없어지고 재개발 지역과는 접근성이 더 떨어지게 돼 시장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데요. 이창호 기자가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1980년 개설된 안양의 호계 종합시장. 시장 주변 세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되면서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시장 상권이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장 주차장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 차 갖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시나 똑같겠지만은 주차장이 없으면은 아무 영업도 되지를 않습니다. 한 바퀴만 돌아서 주차를 할 때만 있어도 괜찮은데 몇 바퀴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일본 국도 건너편에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장까지의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입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길은 멀리 떨어진 지하보도 단 하나뿐이며 육교나 횡단보도 등의 다른 통행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미분양 사태까지 겹치면서 상인들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더샵부터 기대를 했고 어바인에도 또 기대를 했고 또 여기도 이제 기대를 했는데 또 여기 또 미분양 또 사태가 또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간에서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너무 힘든 거죠. 진짜 너무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호계시장 상인에는 예정된 125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은 시장과 거리가 멀어 무용지물인 만큼 다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국도에는 시장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에 어바인이라고 입주를 했는데요. 거기가 한 3,85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셨는데도 그분들이 호계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 주민들도 횡단보도 좀 만들어 주시면은 그나마 또 호계시장 이용하기가 좀 편리하겠는데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좀 이용하는 데 좀 한계점이 있다. 주차장이 사라진 5년이지만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텨왔던 호계시장 상인들. 기대가 상실로 바뀐 지금 상인들에겐 울분만 남았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 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안양 출신의 원태우 지사입니다. 그런데 원 지사를 기리기 위한 동상과 조각들이 모두 왜곡된 채로 세워져 있어 논란입니다. 광복회와 시민단체 모두 고증을 통한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 출신의 원태우 애국지사. 을사늑약이 체결된 직후인 1905년 11월 22일 경부선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 입혔습니다. 민영환 선생의 제자였던 원 지사는 정보를 미리 알아내 지금의 석수역 인근의 서리째 고개에서 기차를 전복시키려다 여의치 않자 돌을 던졌습니다. 민영환 선생님의 제자이신 우리 원태우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서 철로에 이제 그 바위를 갖다 놓고 기차를 전복시킬 계획을 세우죠. 근데 이제 나머지 세 분이 여러 가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시는 바람에 원태우 의사 혼자서 돌멩이를 던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 신문에 대서특필됐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암살하기 4년 전 일입니다. 투옥된 채 심한 고문과 형을 받았던 원 지사는 결국 1950년 후손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양 지역 곳곳에 설치된 원태우 지사의 동상과 조각들이 모두 왜곡돼 있다는 점입니다. 원 지사는 당시 20대 초반이었고 선비도 아니었는데 동상과 조각은 모두 수염을 기르고 갓과 도포를 쓴 선비로 표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 제작한 일로전쟁 사진화보 제39권에 기록된 일본 화가의 그림을 그대로 조각에 옮긴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상 자체가 원래 원수지사 사건에서 23세 청년인데 청년의 모습이 노인에 표현되는 거 잘못됐다 봐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인 화가 사건 이후에 일본인 화가가 그렸던 그림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돌파매질 합니다만은 가슴 노인의 모습이고 칼까지 찬 모습입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 그대로 인용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봐집니다. 광복회와 지역의 역사가들은 모두 일본군의 판결문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왜곡된 역사 기록이라며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갖다가 수정을 해갖고 면밀한 고정을 전문가 고정 거쳐하고 대폭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전부 다 왜곡되게 그 당시 그 일본군의 판결, 일본의 판결문에 의거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증이 정확히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바로잡고자 광복회 안양시 지회에서는 5월이나 6월쯤에 대대적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원태 의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여기에 동상과 조각마다 의사와 치사를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점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지적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보다 4년 전에 이뤄진 원태우 지사의 저격 사건. 왜곡된 원지사의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아픔 하나 더 조명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문을 연 선감학원 이야기인데요. 일본은 거리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2차 세계대전에 소년병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광복을 맞은 뒤에도 선감학원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선감학원에서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말았죠. 이제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치유가 시작됐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인 경기 창작센터입니다. 대부도 남쪽의 작은 섬, 선감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부터 군사정권이 권력을 잡은 1982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어린아이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아픔의 장소입니다. 일본은 선감도의 주민 대부분을 내쫓고 선감학원을 세웠습니다. 거리를 떠도는 8살에서 14살 사이의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 건강한 사회인을 만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이 어린이들에게 교육한 것은 천황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당시 선감학원이 어린이들에게 교육했던 내용이 사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명예로운 일본의 군인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지원병이 되어 천황의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이승만 정권은 선감학원을 계속해서 운영했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사회로 보낸다면서 미군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기존의 지배 질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친일 경찰, 친일 관료 다 그대로 다시 불러들여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선감학원도 그러한 큰 맥락에서 본다면 수용됐던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끌려와 혹독한 노동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강제 노역과 굶주림, 폭력에 시달렸던 아이들은 섬을 탈출하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 붙잡혀와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렇게 1982년까지 선감학원을 운영했습니다. 40년간 자행된 인권 유린의 피해 아동은 자그마치 4천여 명. 문을 닫고 다시 40년이 흐른 지난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야 경기도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도의 피해자 지원과 치유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앙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지방자치 행정 업무를 무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윤석열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강제로 끌려와 낯선 섬에서 죽음을 당했던 어린 영혼들. 살아남긴 했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 일제강점기나 지금이나 악몽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수원시 공직자와 협업기관 직원들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금 3,90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모금에는 수원시 공직자와 협업기관 직원 3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성금을 전달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겨울 대표 간식으로 이미 유명하지만 최근 유트로 열풍에 힘입어 붕어빵의 인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붕어빵 점포가 많이 사라져가고 어느덧 붕어빵은 추억의 음식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양중앙시장에선 아주 오랜 기간 한 자리를 지키며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안양중앙시장 6번 출구. 달달한 반죽 냄새와 하얀 연기 속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윤창수, 유연순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노점인데요. 8년째 같은 자리에서 겨울 대표 간식 붕어빵을 팔며 이제는 시장을 넘어 안양동 일대의 유명 맛집으로 명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먼저 이게 반죽이에요. 네. 예, 반죽을 먼저 들고 네. 손을 여기 뚜껑을 닫아 쫙 누르고 그냥 부으면 될까요? 예. 그만 부읍니다. 그 정도만. 예. 한 반 정도만 쭉 부으시면 돼요. 이쪽은 팥이에요? 생크림? 팥 넣어도 되고 생크림 그래요? 넣어도 돼요. 생크림 넣기가 더 편해요. 그래요? 그러면 예. 저는 어려운 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정도. 예, 조금 더 넣어도 되고요. 양 조절이 쉽지가 않네요. 조금씩만 더. 조금. 죄송해요. 예, 좀 더. 어머. 죄송해요, 사장님. 좀 더 풀 수 있도록. 죄송해요. 예, 고마. 초보집은 잘하네. 고마. 어머, 이거 제가 다 사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된 거 맞죠, 사장님? 예. 그리고 딱 덮습니다, 저리. 그리고 이쪽으로 넘겨서. 예. 그리고 이제 저 스위치. 위로요? 이게 한 3분 3초 정도 있으면 따끈따끈한 붕어빵이 완성이 되는데 이 가게가 안양 일대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 그 비법이 바로 이 반죽에 있다고 합니다. 이 반죽은 열대 식물인 카사바 뿌리에 있는 그 전분을 이용해서 만든 반죽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여름에 먹는 버블티의 그 타피오카, 동그라미, 알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점성이 강해서 사실 반죽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곳에서는 이 쫀득함 때문에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 된 거를 한번 열어보시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열면 돼요? 저쪽으로 넘기세요. 조금만 있다가. 열어볼게요. 예. 아우, 잘 됐습니다. 여기 좀 비어있긴 한데. 이런 상태는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별말씀. 이렇게 제가 처음 만든 붕어빵이 나왔는데 네. 사실 뒷판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괜찮거든요. 팥을 왕창 넣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한판 왕성입니다. 앞서 직접 붕어빵을 구워봤는데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 붕어빵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붕어빵 열기를 좀 실감하세요? 실감 나죠.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우, 그러면요. 화성에서도 오고, 뭐 병점, 수원, 뭐. 꼭 손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덜어는 하나씩 더 줬으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붕어빵 가게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있어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할머님이랑 같이 한번 팔아볼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대하고 나하고? 네. 그래요. 붕어빵은 한때 불황지표라고 불렸습니다.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실업자들이 붕어빵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건데요.
붕어빵 노점수가 늘어날수록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붕어빵 노점이 사라진 요즘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걸까 싶지만 그건 결코 아닙니다. 실제 한국 물가정보에 따르면 붕어빵에 들어가는 주재료 값이 올라 지난해 겨울 붕어빵 가격의 평균이 1,000원에 2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붕어빵이 프리미엄 간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붕어빵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달달한 맛에 더해진 저마다의 추억과 감성. 크기는 달라도 어딘가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옛날에 추울 때 손 호흡으로 가면서 먹었던 거. 뭐랄까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다 할까? 붕어빵 하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추울 때 잡아가지고 따뜻하게 머리 하나씩 몸통 나눴고 이런 전 추억이 있어요. 요즘 피자 붕어빵집이 없어졌어요. 저희 동네에는 피자 들어간 붕어빵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는 근처에 붕어빵 가게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붕세권이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관련 어플도 등장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겨울철 대표 간식이지만 이제는 가격면으로나 위치면으로나 더 이상 만만한 간식거리가 아닌데요. 다시 찾아올 올해 겨울에는 붕어빵이 불황지표라느니 혹은 그 멸종위기라느니라는 말 대신 다시 찾아온 우리 대표 간식이라는 말로 불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한다의 권예솔이었습니다. 인구 문제의 해결과 건강한 출산, 또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은 요즘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조돈미 본부장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인구보건복지협회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그중에 저희 경기지에는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 사업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일반 진료, 예방접종 건강 증진을 시행하는 가족보건 의원 운영 사업이 있고요. 네. 다음 두 번째로는 인구 변화 대응 사업으로 인구의 날 기념식, 인구주간 행사, 함께 육아 실천을 위한 경기 백인의 앞바단, 생애 주기별 인구교육, 또 인구 청년들과 함께 교육 캠페인 홍보를 진행하는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인구 모임 사업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출산 모자보건 사업으로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과 영유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여성과 건강센터 운영, 경기 지역 난임 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인구 문제가 요즘 지자체마다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요즘이 아니죠. 사실 뭐 오래됐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또 가장 큰 이슈거든요. 사실 이 경기도에 있다 보면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도 가장 많기도 하고 또 유입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저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도 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정부가 이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의제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생업과 경제활동 등의 요인으로 수도권 특히 수원, 용인, 화성 등의 집중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원, 용인, 화성만 해도 인구가 지금 300만이 다 돼갑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느낄 때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인구 증가 수치를 들여다보면 맹점과 허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지난 2020년도부터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인 데드크로스에 진입하기도 했고 현재까지도 그 수치가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합계 출산율 역시 지난해 기준 0.85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인구 위기 상황임을 명확한 거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저희가 현 시점에서도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의 전출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대도시권 인구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대도시권의 인구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건데 대도시권은 인구가 늘지만 나라 전체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인구는 늘어간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출생률이 꼴찌지요. 예, 꽤 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이런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 또 이렇게 정부 차원 또 그 인구보건복지협회 이런 협회 차원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해 나가고 좀 어떤 대안을 꾸려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인구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며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포커스를 조금 바꿔야 된다고 그런 뜻인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출산과 보육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점점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젊은 층들이 결혼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의 삶과 선택도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에서 성평등과 공정함을 실현하고 남녀가 더욱 안정적으로 육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복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 저희 협회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전 세대가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과 교육 사업,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우리 집에서 지금 지진이 난다면 얼른 문부터 열어주세요. 문틈 미리 틀어주면 밖으로 대피할 수가 없어요. 지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조아주면서 튼튼한 책상 밑으로 들어가 지진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은 길어야 1분에서 2분 정도. 커다란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만 기다리는 건데요. 다리로 꼭 잡아주시죠. 드디어 지진이 멈춘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전한 대피소를 찾아서 갈 건데요. 밖으로 나갈 때는 꼭 신발을 챙겨서 신고 나가주세요. 이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둔 생존 배낭이 있다면 챙겨서 나가볼 건데요. 대피소는 인터넷에 우리 동네 대피소라고 치면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소가 나옵니다. 그 목록을 평상시에 기억해뒀다가 가족들이랑 어디에서 만날지 약속을 미리 정해두세요. 우리가 지진을 피해서 밖으로 나갈 때는 여진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이 추가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방, 쿠션, 베개 무엇이든 좋아요. 푹신푹신한 걸로 이렇게 머리를 잘 가리고 몸을 최대한 숙여서 이렇게 흔들리는 땅을 조심히, 그리고 가스배관, 전선 이런 것들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얼른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할게요. 자, 지금 저는 이렇게 공원으로 나왔어요. 더 이상 건물이 무너질 일이 없는 넓은 공터 지진 5개 대피소를 잘 찾아서 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존 배낭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3일 동안 내가 추위, 배고픔, 어두움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물품들을 여러 가지 꼭 챙겨서 밖으로 대피하시면 되는데, 생존 배낭은 가족 1명당 하나씩, 가족이 4명이면 4개 챙기면 되겠죠? 오늘 지금 당장 우리 가족들이랑 생존 배낭을 꼭 챙겨보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오늘은 지진이 멈추고 난 후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진이 나는 동안 통신이 두절될 수도 있고 내 스마트폰이나 PC가 망가져서 검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있는 장소에서 지진이 나면 어디로 대피할 수 있는지 우리 동네 대피소 찾는 방법을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에 우리 동네 대피소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국민재난안전 포털이 뜨는데요. 이 사이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지진 5개 대피 장소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으로 설정을 하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영통동에서 지진을 피할 수 있는 5개 대피소의 목록이 쭉 나오네요. 이 목록을 참고해서 내가 집에 있을 때 혹시 지진이 난다면 어디로 가야겠다는 대피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가족들과 이 계획을 공유한다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나 서로 가족을 찾느라고 헤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 생존 배낭 준비해 놓으셨나요? 지진 같은 자연재난 등의 상황에서 배낭 하나당 한 사람이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준비해 놓은 것을 생존 배낭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과 조리가 필요 없는 고칼로리의 식품, 보온용품, 구급의약품, 통신두절에 대비해 재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라디오와 보조 배터리 챙기시고요.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헬멧, 장갑, 비상조명도 필수입니다. 화장실을 따로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대비해서 휴대용 변기도 있으면 좋겠죠. 생존 배낭은 욕심 부려서 많이 싼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들고 이동할 수 있는 무게만큼만 준비해야 됩니다. 가족이 4명이라면 생존 배낭은 가족 수대로 4개, 이렇게 가족의 수만큼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지진에 대비해서 우리 동네 대피소의 위치와 생존 배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닌 만큼 평상시에 지진에 대처하는 행동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